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영풍 대표님 사정으로 제가 대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 진행이 조금 서투르더라도 그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이영풍 대표님하고 비교하면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좋게 봐주시고 오늘 게스트에게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의 보면서 왔는데요. 오늘 손은정 씨 네. 주거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어떠셨나요? 뭐 약 10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이런 입장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핵심은 이거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연속성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그 피해자가 국민들, 청년들에게 전가되었다. 근데 이것이 청년주택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을 분양받고 못 받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로서 결혼계획, 자녀계획 등등을 세워놨던 사람들이 삶 자체가 다 꼬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 역시도 최고위에서 말씀드렸었지만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진다라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범위가 국민들 삶 전체에까지도 미치게 된다. 근데 이게 오죽 답답하면은 나와서 그 얘기를 할 기회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오죽 답답하면. 그리고 거기에 약 대상자가 9,0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9,000여 명이 지금 신혼부부로만 계산해도 18,000명이고요. 자녀가 한 명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27,000명이고요. 그렇죠. 자녀가 2명이라고 치면 이거 36,000명이에요. 그럼 지금 이 정말 국민들의 삶을 굉장히 이렇게 흔들어 놓고 위기로 몰아넣는다라고 하면 이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지금 비단 이재명 정권이 내걸고 있는 정책들 자체가 다 이래요. 피해자가 계속 국민이에요. 그러게요. 특히 주택 정책 그렇고 뭐 지금 주가 부양 정책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고 경고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분노를 하셔야 이 정부가 조금 걸음이라도 더디게 가지. 그냥 국민들께서 내일이 아니니까 하고 덮어놓다 보면 언젠가 그 피해자가 본인에게 돌아간다. 맞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전 정권에서 이제 추진했던 정책을 믿고 그렇죠. 예, 네.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 자금 계획에 맞춰가지고 자기 때가 되어서 이제야 이제 당첨이 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완전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뒤집혔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장동혁 대표께서 이거 정부가 하는 분양 사기다. 맞아요. 이게 정확한 네. 비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표님께서 아주 짧고 명확하게 얘기했지만 정부 주도의 분양 사기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상한 이자 원리금 상한 금액만 보더라도 이게 약 한 달에 90에서 110만 원까지 8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월급쟁이가 한 달에 80에서 100만 원 평균 100만 원이 늘어나 버린다. 원리금 상한이. 이 사람들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생활해요? 아예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지금 진짜 이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정책을 뒤집었을 때 국민들께 정말 피해가 간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오래전부터도 얘기하지만 최소한 주택 정책이나 청년 정책은 우리 이 임기 내에 뭔가 전 정권과 완전 다르게 가야지 하면 이건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건 긴 호흡으로 20년, 30년을 보고 100년지 대계를 봐야지 사실은 교육이나 그리고 부동산이나 지금 이런 경제 분야나 청년 문제나 해결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마치 자기네들 유권자들, 자기네 지지층들에게 뭔가 호소하듯이 보여주듯이 선심성 정책으로 그것도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념에 치우친 정책으로 이거를 내놓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국민들 몫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민주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 민주당 할 거 없습니다. 진짜로 이거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는 정책들은 긴 호흡으로 바라봐라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인사를 이렇게 오늘 최고위 회의 앞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했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도 아주 오늘 메인 주제로서 좀 많이 다뤄야 됩니다. 특히 이제 폐기 버스를 이용한 하우징. 정말 신기할 정도 아주 창의적인 바보 같은 소리였어요. 예. 뭐 이런 이야기까지. 역대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고위원들이 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화나니까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화나니까 이미
왜냐면은 이게 제 생각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젊은 사람들 요즘에 캠핑도 좋아하지. 그리고 뭐 캠핑 가서 돈 주고도 버스에서 자는데 버스에서 자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야, 이거 내가 엄청 핫하고 힙하다라고 평가받겠는데 나 이거 말하면 뜨겠다. 라고 해서 지금 제가 볼 때 펫버스 주택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캠핑을 좋아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그렇지. 매일 거기서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요, 거기를.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나 수기를 하지 않고 조금의 고민조차도 하지 않고 꺼낸 정책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인데 화가 나는 것은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대안으로서 내가 생각이 얼마나 얕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노 지점이 일끓는 거예요. 지금 저는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국회의원들 자녀들 중에 2030 어디 사는지 한번 다 전수조사해보자. 까보자. 좋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사람 있는지, 그 문재인이 그렇게 찬양했던 14평에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네, 이런 거 확인해보자. 그리고 본인들은 과연 어디에 살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안 사는 사람들도 꽤 될 것 같은데 본인들의 자식들은 어디에 살고 몇 평형 아파트 어떤 동네에 사는지, 그렇죠. 그리고 남의 자식을 위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내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내 자식처럼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의 자식 정책을 꺼내야 되는데 내 자식은 좋은 곳에 살게끔 해놓고 남의 자식은 폐버스에서 자라고 하면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근데 정신 나간 이유도 너무 황당한 것이 이걸 또 칭찬하는 좌파 지지자들이 있더라고요. 괜찮은데 막 이러면서. 그거 저는 제가 볼 때 연기라고 봐요. 연기겠죠. 근데 연기일 텐데 그 버스에서 도대체 급수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요? 전기는 배터리로 발전기로 그렇죠. 이용하나요? 네. 급수 폐수는요? 우리 그냥 가장 1번 생육구인 배출 어디다 해야 되나요? 배출을. 그럼 그 버스 주차장에 다 떨어지나요? 아니면 내가 그 통 받아가지고 요강처럼 옮겨야 되나요? 아니 근데 그리고 이게 이제 본론으로 네. 이따가 이야기할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참 답답한 사람들이 그 버스는 어디다 세웁니까? 그러니까요. 버스를 그게 어디다 핵심이야. 세워요? 버스를. 그게 핵심이야. 버스 쌓아둘 겁니까? 아파트처럼 몇 층까지 쌓을 거예요? 한 50층 쌓을 거예요? 이 AI가 발전하니까요. 그걸 시각화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고민 없이 이런 정책들을 끄집어내는지에 분노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황희뿐만이 아니라요. 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청년들에 대한 인식, 저변에 깔려있는 인식이 문제다. 이 저변에 이런 인식들이 깔려 있으니 청년들 대충 누르고 대충 억누르면 되는 대상, 대충 뭐 지원금이나 좀 주고 하면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니 조국 같은 사람들은 그 입에서 금붕어, 붕어, 가재, 개구리로 살아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청년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기들 지지 않으면 극우 청년들이라고 이런 표현들 하게끔 되는 것이고, 청년 주택 문제야? 버스에서 살게 해줄까? 나 힙하지 이러고 앉아 있는 것이고. 아예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죠 뭐. 네, 이미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최고위에서도 말했지만은 제가 24살 대학교 때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창업 자금이 없어서 제가 청소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아파트 입주 청소를 갔는데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5가족이서 맨날 10평대 아파트에 살았어요. 네. 뭐 12평, 15평, 뭐 18평 이런 데 살았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진짜로 크고 높고 뷰가 뚫린 아파트를 본 거예요. 제가 그게 24살, 6살이었나 봅니다. 그날 제가 거기에 올라가서 창문 밖을 보다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나도 이 아파트에서 살 거야 였어요. 남의 집 청소하러 가서. 전 그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청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오늘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 꿈 꾸십시오.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꿈을 꾸시고, 그리고 내가 연봉 1억, 2억이 아니라 연봉 10억, 20억 되는 꿈을 꾸시고, 내가 지금 가진 게 아무리 없더라도, 내가 지금 현실은 되게 팍팍하더라도, 이 꿈이라는 것이 있고, 내가 노력했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회가 돼야지,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국가도 발전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도 했는데, 대한민국의 창업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 미래 과학기술 시대에 창업 희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12%뿐이 안 된다. 미국 57%인데. 그럼 이거 지금 근 5배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인 것은
이러한 정책 하나하나나 사회 문화의 분위기 하나하나가 청년들이 도전하는 마음을 꺾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사회가 죽는 겁니다. 그 맞습니다. 청년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기득권 정치인들이 지금 본인들 삶이 얼마나 충족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본인들 죽으면 이 나라가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식도 살아야 될 거고 본인의 손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청년들이 꿈을 이룬 사회는 진짜로 미래 이 청년들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기노후보로 보았을 때 무너지는 것이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계속해서 보장해주고 노력하면은 우리가 성취를 얻는 문화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청년들 창업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렇죠. 더 큰 꿈 갖지 말래도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을 계속해서 청년들을 작은 틀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정치권이 앞장서서 청년들을 가두려고 하지 마라. 청년들의 길을 열어줘도 부족한데 왜 계속 가두려고 하냐. 14평짜리 집에 가두려고 하고 폐버스에 가두려고 하냐. 그들의 인생을. 자기 자식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국민의 힘에서 진짜로 좀 적극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들과 청년들이 진짜로 내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문화,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국민의힘이 지금 정말로 이 많은 노력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 생각하듯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안 할 거다. 그럼요. 김용범이 만일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요 벌써 이재명 멱살 잡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황희 찾아갔을 것 같아요. 자기 딸 관련해 가지고는 뭐 임대 얘기했더니 그렇게 길이길이 날뛰면서 분노를 하잖아요. 여기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왜냐면 뭐 기억 크게 할 일도 아니긴 한데요. 여기 이 황희 꽤 유명하지 않나요? 이런 사건들? 맞습니다. 여기 이런 것도 있네요. 뉴스. 21년도이긴 한데 아껴 썼던 황희 생활비 60만 원 말한 적 없어. 실제 쓴 건 300만 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뉴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의 수준을 낮게 보지 마라. 청년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미래 세대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미래 가학에도 우리보다 훨씬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청년들을 가르쳐야 될 대상이나 청년들에게 이 진짜 조삼모사처럼 해서 아침에 저녁에 말 바꾸면서 장난질 치고 이러지 마라. 그럴 대상이 아니다. 최근에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대안교육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이 목소리 내는 현장에 그 국민 대회 나오셔가지고 연설하는 걸 저도 현장에서 봤거든요. 황희 같은 경우는요 자녀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 다니는데 연간 4,200만 원짜리 학비를 내고 다닌답니다. 그것도 그 문제도 있네요. 예. 지금 그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현장에서 이제 어떤 어머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대안학교 등록을 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외국어로 이제 교육을 하는 경우에 외국어로 다른 과목들을 교육하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어 몰입형 교육 이걸 하는 경우에 등록이 안 된대요. 그런데 황희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교육하는 외국인 학교에 보냈네요, 딸을.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좀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거 많잖아요. 좌파에서 미국 욕하면서 자식은 미국에 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본인들이 이 위선하지 말고 진짜 내 자식이라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좀 고민해봐라 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의 문을 계속 열어줘야 되는데 청년들이 진짜로 하루하루가 버거우면 내가 하루하루 생활에 치면 미래를 꿈꾸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하루하루 버거운 것을 버텨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최소한 말이라도 따뜻한 말, 희망의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펫버스에서 살아보는 거 어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게요. 네. 예. 맞습니다. 이거 막상 펫버스 그래 주택 만들어봐면 이거 만들지도 못해요. 현실 불가능해요. 그러네요. 못 만들어요. 예, 못 만들어요. 아니 그걸 아까 그 말씀하신 바보가 것처럼 아니면 그 비싼 땅에 왜 펫버스를 둡니까? 그러니까요. 네. 결국에는 부동산이거든. 결국에는 땅이에요. 땅값입니다. 그 땅값 대비 효율성이 너무 없어. 예. 그리고 지금 주택이라는 걸 국민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는 그게 자산 가치가 점점 더 성장하기 때문이잖아요. 노후함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인데 그 펫버스는 땅에 대한 소유가 없잖아요.
저는 사실 이 주택을 모든 국민들이 자산의 상승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왜냐하면 야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산의 가치라는 표현도 물론 맞지만 더 정확하게는 현금의 구매력이 계속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이거 10년 전에 샀었으면 얼마에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건 더 비싸지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전세값이라도 안 오르고 월세값이라도 안 오르면 모르겠는데 야 이거 10년 지나니까 전세값도 오르고 월세값도 계속 오르는구나. 그렇죠. 결국에는 주거 그러면 비용이 오르니까. 야 이거 주거 비용이 너무 오르니까 내가 월급이 올라가도 주거 비용 상승을 쫓아가지 못하네. 그럼 내 생활은 계속 팍팍해지는구나. 내가 돈을 더 벌어도 팍팍해지네. 그럼 이럴 거라면 내가 주택을 사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그렇게 거죠. 되는 거죠. 그죠? 사실은. 그럼 이게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주택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보세요. 우리가 통상 나오면 근무 시간 8시간 아닙니까? 출퇴근 시간 2시간 친다 그래도 10시간이에요. 친구들하고 좀 논다 쳐도 14시간, 15시간 아닐까요? 그럼 집에서 통상 있는 사람 시간이 사람들 평균 10시간은 돼요. 그럼 이게 내가 절반에 가까운 시간, 내 삶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내가 이 집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내가 여기에서 내 행복과 내 자아가 실현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인데 이 공간을 투기라고 못을 박는 순간에 제재를 해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삶의 공간이 계속 쫓겨다니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결국에는 국민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잘못됐지만은 최소한 1가구 1주택까지 건드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였던 맞아요. 거예요. 예. 예.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고 왜냐하면 아니 그리고 자본주의 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집 2개 사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게요. 집 3개 사는 게 무슨 문제가 돼요? 세계 산 사람은 네. 임대를 놔주잖아요. 임대를 놓아서 이게 진짜로 전세값이 떨어지고 월세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집 없는 무주택자들이 대려 내 집 살 기간을 줄여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월세살이에서 했지만은 다 그렇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월세나 전세가 싸야지만은 내 집 살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월세 전세가 미친 듯이 뛰어. 이때는 진짜로 내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는 이 이야기도 정말 오래전부터 했는데 제발 주택 문제만큼은 이걸 투기냐 투자냐 이런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국민 삶의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라. 이거를 국민 삶의 공간으로 바라보면 진짜 주택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러면 버스에서 살라는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국민의 삶의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버스에서 살아봐라는 얘기를 못 해요. 예. 그 14평짜리면은 애 둘까지는 넉넉하게 키우지 이런 말을 못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주택 정책을 펼칠 때는 진짜로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과반에 가까운 시간을 있는 진짜로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삶의 공간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주택 정책에 접근해야 된다. 네. 예, 지금 이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로 몰아가지고 탄압을 하는데 증시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그냥 뭐랄까 모럴 해저드에 가까운 뭐 B2도 뭐 레버리지의 일종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해가면서 부추겼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한 ISA 개편안에 난리가 났어요. 젊은 층들이.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참 처음부터 걱정이기도 했는데 사실 저야 경영 공부를 제일 오랜 기간 했던 사람인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요. 부동산을 이렇게까지 악마한 나라는 없어요. 전 정말 유일합니다. 예. 이게 리얼 에스테이트 이 앞에 리얼이라는 것이 토지 권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진짜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자산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진짜 자산. 근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은 정말 다 투기로 몰아놓고 주식을 장려하는데 주식 장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식 장려할 수 있다고 봐요. 기노업으로 이 기업들의 가치를 보고 투자해라. 미래에 이런 산업들이 발전할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급여만으로 힘들다고 그러면 주식을 장기 기노업으로 투자하는 것들 적금보다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보다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 권유는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이것을 B2에라까지 가는 순간 이건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B2는 네. 원래도 있죠. 그럼요. 엄마한테 빌려서 하는 것도 B2예요. 그럼 B2에라. 그럼 이거 레버리지를 노려. 레버리지 노려라. 이 순간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부추겼다는
그냥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국민들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이게 항상 큰 위험은요. 내가 내 돈 감당할 수 있는 돈 갖고 주식하는 사람은 이 종목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잔고가 영원히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30% 떨어진다 그래도 영원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잖아요. 이게 폐지되지 않는 순간. 근데 중요한 것은 미수를 치는 순간에 내가 돈을 땡기는 순간에 이거는 몇 번만 하락해버리면 원금을 잃습니다. 그렇죠. 원금을 잃고 정산되죠. 적으로 이게 넘어갑니다. 이제 그렇죠. 이 적자로. 그리고 미수금은 빠르게 환불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미수금 처리를 해야 되는 기간이. 그럼 이거 빚분이 안 남는 건 거예요. 몰리는 거죠. 몰리는 네.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 단계로 넘어갔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주식 주가 9천 갔다라고 했을 때도 많은 국민들이 묻는 거예요. 근데 누가 벌었냐고. 그렇죠. 도대체 누가 번 거냐고. 그때도 통계를 내보니 번 사람이 많지 않더라. 제 주변에도 돈 번 사람 없어요. 예,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예. 개인 투자자들은 돈 번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집이라도 조그만한 부동산이라도 갖고 있었으면 최소한 집값이 떨어져도 그래도 이 현물은 남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리얼 진짜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현물이라도 남아 있을 텐데 주식은 종이 자격이 돼 버려요. 근데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집 팔아서 투자하게 했어요. 권유를. 그러니까 집을 대출 받아서 투자하게 했어요. 맞아, 맞네. 예. 예. 그럼 지금 이 주식비 때문에 있는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쫓겨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주식비 때문에 지금 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국가가 뭐라고 해요? 투자의 최종 책임은 개인이다. 투자의 최종 책임 개인이다. 너무나 투자에서 기본 중에 기본 중인 말이지만 국가가 다른 사람도 아닌 국가가 정부가 부추겼잖아요. 예. 예. 그러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냐. 근데 저는 이 희생자가 나온다라고 저희끼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 이 희생자가 나온다. 왜? 선거용으로 오로지 사용할 게 주가뿐이 없다 보니 이 선거를 어떻게든 견인해야 되는데 연금에서 끌어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외국인들도 야 이거 너무 급등했는데 부담스러워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럼 돈이 어디선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서 들어올 돈뿐이 안 남았죠? 개미들. 야, 이게 그러니 이게 지금 국가가 부추겨서 결국엔 선거에 이용했던 것뿐이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그렇게 되네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하락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배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 이제 발표하는 게 ISA 개편을 보니까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외국 투자하는 사람들 그 환경을 좀 나쁘게 만들고 국내 투자 쪽으로 비중을 돌리게 만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뭐 만기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장기 투자 방식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 이걸로 지금 불만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그냥 전 국민 투기판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주식을 투자라고는 붙어 있지만은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장기 투자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투자예요? 원래부터가 투기예요. 그렇죠. 투기에 훨씬 가까운 거는 주식입니다. 원래.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권유 대표님이 회사를 차린대요. 그래서 내가 야 권유면 믿을만하지 투자할게 해서 1억을 투자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날 빼줘. 그리고 나서 며칠 일주일 있다가 또 1억 투자할게. 그리고 낮 정도 됐는데 오후 밤 정도 돼서 빼줘. 이거 투자 받을까요? 안 되죠. 내가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일 때 야 이게 어떻게 투자하면 투자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장난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투자는 이 회사의 5년 후 10년 후를 보고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투자가 그때부터 투자한 겁니다. 그러면 기노업으로 이 회사와 수익도 리스크도 같이 지고 가겠어라고 했었을 때가 이거 투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빠친거에 가까워요. 데이 트레이닝은 빠친거예요 사실. 스윙 투자 1주 2주 가는 거 이것도 사실은 투자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빠친거에 가까운 겁니다. 몇 번 댕겼냐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솔직해지자고요. 주식 투자하셔서 돈 벌었다고 자랑하신 분 중에서 그 계좌에 있는 돈 빼서 현금 만져보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러게요. 이게 핵심이야. 수치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것만 본 거지 이거 내가 써본 적이 있으세요?
평가가 돈 떼서? 중요한 게 아니죠. 실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실현해보지 못한 수익들로 내가 벌 때는 수익 났다. 또 통상 어떡하죠? 대한민국 사람들 체면이 워낙 중요해서 손해날 땐 손해났다고 말도 잘 안 해요. 그러게요. 예. 지금 이거 진짜로 브라인드 테스팅하면 손해본 사람 어마어마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비밀 보장한다라고 신신당부하고 투자하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잃었으면 잃었지 체면은 못 잃어.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방향성이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세계적인 이런 경제 위기 상황이나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경기가 힘들어지면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수익률을 쫓아가지 않아요. 생존으로 방향이 바뀌어요. 그렇죠. 생존으로. 예. 그럼 생존으로 방향이 바뀔 때 뭘 하죠? 이때는 공격적인 게 아니라 지켜야지가 돼요, 원래는. 맞아요. 그래서 뭐가 오릅니까? 금값 같은 게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금값 같은 게 오르죠. 달러가 오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요, 옛날처럼 우리가 달러에 대한 접근이 어렵던 시절에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 금만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시대에는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 주식 사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어떻게 했어요? 미국에 투자하면 역적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에 투자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로 국민들을 절벽으로 몰았다. 누가? 국민이 양떼라 그러면 양치기들이 국민을 절벽으로 문 거예요. 풀 있는 곳으로 문 게 아니라. 그럼 진짜로 이게 정부가 국민들을 위기에 빠뜨렸다라고 뿐이 해석할 수가 없는 구간들이다. 근데 이런 정권은 본 적도 없고, 그러게요. 세계사에서 이런 정권이 있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하물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이게 잘못된 정책, 자원에 의존해서 퍼주기 정책 쏟다가 나라가 저기까지 간 거지,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경제적 리스크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의도 자체가. 근데 지금 이건 의도가 나빠요. 의도가 지금 이제 의심되는 거죠. 의도도 나쁘고 의도도 의심되고 결과도 나빠요. 결과가 특히 이제 아까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 손해액이 한 36조 뭐 그렇게 추산하는 그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 근거에서 보면 62%가 2030이래요. 또 2030이 또 당하는 겁니다. 부동산에 이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재명 정권 이후에 주가가 오를 때 국민들이 무슨 큰 돈 벌었겠어요. 이게 얼마나 넣어서 큰 돈 벌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오를 때 사서 잠깐 조정할 때 떨어지나 봐 팔고 팔았더니 또 다시 오르고 그럼 더 오를래나 샀더니 또 조정 들어서 이제 떨어지는구나 팔고 이렇게 수혜분들 진짜 많아요. 정말 주식이 그래요. 항상 이래요. 네, 주식은 항상 항상 그래요. 이래요. 그래서 이게 주식은 사실 신도 못 맞춘다라는 영역이에요. 단기 투자로 가면. 근데 이걸 어떻게 정부가 가감하게 이렇게 국민들을 이 주식장으로 몰아넣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엔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나오는 건데. 맞습니다.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뭐 2030이 지금 4050 거 받아주는 그런 그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2030들에게 참 노력이 아니라, 그리고 일에서가 아니라 진짜 투기를 가르친다라고 하면 투기를 권장하는 사회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 주식은 정확히 주식에 투자를 붙이는 게 훨씬 더 이거 딜레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너무 가슴이 예. 아파요. 여기 좀 개미들이, 국민들이 좀 피해를 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국민들이 현장에서 또 2030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뭔지를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정말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공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잠시 광고 1분만 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능 냉감 소재 휴비스 듀라로는 100% 국내 생산, 100% 국산 원사로 열을 빠르게 분산, 밤새 쾌적한 숙면을 도와드립니다. 몸에 닿는 순간 즉각적인 쿨링감, 전기료 부담 없이, 선풍기 사용만으로도 냉감 효과는 극대화, 세탁 후에도 냉감 지속력은 처음 그대로, 끈적임 없이 뽀송뽀송 언제나 상쾌하게, 슈퍼 섬유 휴비스 듀라론으로 한 차원 다른 쿨링 수면을 경험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주 숙면 취하기가 힘들 정도로 날씨가 갈수록 무더워지죠. 이럴 때 제가 듀라론 쿨매트 하나 홍보 드리겠습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요,
섬유 재질이 아주 시원한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름 되면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자고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시죠. 쿨매트를 깔고 자시면은 재질 자체가 굉장히 시원한 재질이라고 합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 100% 국내 생산입니다. 중국산 제품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보다 시원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채널 구독자님들께는 1+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안내번호가 있습니다. 저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부동산, 뭐 주식 얘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참 망쳐가고 있는 거는 느껴지는데 저게 의도인지 실수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저는 좀 이런 힌트를 받거든요. 이재명이 2022년에 대선 지고 난 직후에 낙심에 빠져 있을 만한, 그리고 그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뭐 그 시기 즈은 전후입니다. 그때 방산주를 대거 사가지고 조선주 방산주를 뭐 샀다. 요걸로 굉장히 그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때 재산 신고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났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주식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노출이 되니까 이재명은 당시에는 뭐 자기 원하지 않는 시점에 팔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투자는 잘한다. 아파트도 시세 차익 많이 냈고. 아, 그쵸. 자기 아파트 팔고 막 세제 개편안 내고. 근데 이게 보세요. 아까 장동혁 대표께서 국가 주도의 부동산 사기랑 뭐가 다르냐? 분양 사기랑. 분양 사기 판에서 누가 돈 벌죠? 사기치는 분양사, 사기꾼이 돈 예. 벌죠. 그럼 지금 주식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국가 주도의 주가 조작 사건이다 이거. 작전이다. 국가 주도 작전이다 지금.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다라면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상 사기나 마찬가지다. 항상 피해자가 있게 마련이다. 항상 피해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게요, 사실 사람들은 내 이익보다 상실감이 더 크게 느끼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너무 빠른데 이상한데 하는데 TV에는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만 나와. 그럼 나만 못 본 거 아니야? 또 들어가는 겁니다. 또 들어가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의 진짜로 이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내가 진짜 평생 번 돈들, 내가 1년 일해야지 3천 모으는데, 2천 모으는데, 1,000만 원 모으는데, 이걸 한 번에 잃은 국민들은 이거 진짜로 삶이 무너져요. 이거 돈 잃은 게 다가 아니라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앞으로 어떻게라는 현실벽에 부딪히면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그리고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그들이 원했든 원치 않았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그리고 전체주의나 무너지고 있는 국가들은 대다수 초기에 이런 패턴을 밟습니다. 국민들이 국가들도.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더 이상 내 힘으로 힘든데 라는 이 진짜로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야, 이제 내가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때 국가에서 찔끔 죽지 않을 정도로 주는 거예요. 집 못 사? 그럼 임대 사라.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의 의존도를 계속 높이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민주주의를 파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석유 나는 나라 중에서 이 부를 민주주의를 유지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예. 예. 다 왕조 국가고. 네, 이거 희한하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세금 거둘 필요가 없어요. 세금 거둘 필요가 없다는 건 국민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 주권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이 자원으로 인한 이득은 누구한테 집중되죠? 권력에만 집중돼요. 그러네요. 국민은 점점 못 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자원이 넘치는 나라 중에서 현재 잘 사는 나라도 많지 않고,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민주주의 하에서 사는 나라도 많지 않다. 그러니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결국에는 국민들은 일하지 않아도 석유 좀 난다고 내가 국가에서 주는 거에 의존해 왔다. 이러면 무너지는 것이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줄 석유도 없어. 진짜 짜치게 막 14만 원, 15만 원 주면서 근데 이런 거에 흔들리면 비참하네요. 네, 이런 네. 거에 흔들리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제가 장담하는데 이들은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주가 부양을 어떻게든 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거에 또 속으면 그건 그땐 우리 잘못이에요.
왜냐면 한 번 속는 거는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째 속는 것부터는 속는 놈이 잘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이들의 패턴에 계속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들의 패턴을 적절히 이용하는 거에서 멈춰야지 이들의 패턴을 보고 계속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것이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나라의 곳간을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간혹가다 뿌려대는 거예요. 이거 받고 행복해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내 아이들 미래 세대들의 간쓸개를 끄집어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노동력을 지금 미리 땡겨서 내가 지금 공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거 15만 원 받으면 이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이 이거 300만 원치 1000만 원치를 일해야 되는 돈들입니다. 그러니 이게 진짜 이 구조만 안다라고 하면 누가 내 자식을 나 지금 당장 15만 원 쓰겠다고 이 자식들의 미래 확정된 노동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 구조에 절대 빠져들어서 안 된다. 부모 마음은 정확히 반대잖아요. 내 그럼요. 간쓸개를 빼주고 싶지. 빼서라도 얘네들이 들고 생각하게 하고 싶은 건데 국가에서 나눠주는 15만 원, 20만 원 이 비용들이 진짜로 이 아이들의 노동력을 뺏어오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고생을 대가로 지금 내가 15만 원 고기 한 번 사 먹는 거다. 그리고는 생색은 정치인이고. 그럼요. 예, 참 이게 문제고 제가 이제 말씀 듣는 중에 소름 끼치는 게 또 하나 떠올랐어요. 그 대왕고래 그거 망한 거라면서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걸 다시 추진한다고. 야 이러면 이게 왕조국가를 만들려고 하나. 민주당에 사라진 게 있죠.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아 그러네요. 후쿠시마 오염수. 근데 지금 정작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이 지금 북한 인접 지역에 우라늄이 발견되는 지금 상수도에서 예. 근데 지금 이게 그 화강암 지대라 자연 발생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러면서 지금 어물쩍 넘어가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거 북한에서 폐류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확인해 봐야죠. 맞죠. 왜냐하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과학적 증빙을 다 내놔도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직전까지 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물고기만 먹어도 어떻게 된다 뭐가 어떻게 된다 떠들던 사람들이 지금 입 싹 닫고 있어요. 뭐에? 우리나라 이 땅에 지금 상수도에서 상수원에서 우라늄이 지금 취음 이상 나왔는데 취음 기준 이상이 나왔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잠잠해요. 이런 것들이 진짜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러한 안건 하나하나를 정치적으로 정쟁적으로 이용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인데 맞습니다. 대왕고래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이런 거 해보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가 자원이 있는 나라인가요? 없는 나라인가요?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원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네. 자원이 없기 때문에 대래 기댈 곳이 없으니까 산업에 투자하고 인력에 투자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발전한 기도 했어요. 이게 실제로.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자원까지 확보한다면 어떨까요? 이미 우리는 산업 발전이나 부지런한 이런 DNA는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자원이 얹혀진다면 날개 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 왜냐하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석유가 발견되었을 때 이것을 지금 국민을 나눠준다거나 그냥 무턱대고 나눠준다거나 정치인들이 이걸 포퓰리즘으로 사용한다거나 여기에 개발하는데 막 개발업자들 자기들 아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권 싸움 한다거나 하면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갈 것이고 이걸로 오히려. 막 국가지원금 막 해서 1년에 뭐 몇십만 원씩 더 주고 막 하면 망하는 길로 갈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이런 자원이 났었을 때 진짜로 성공했던 나라들은요 이 수익을 국부 펀드로 옮깁니다. 그러네요. 네, 국부 펀드로 옮겨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나왔을 때 진짜로 발견됐을 때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국부 펀드로 옮기고 기존의 세금들을 그대로 둬요. 왜냐하면 세금이 있어야 국민을 존중합니다. 세금이 사라지는 순간 국민을 존중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과도한 세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국가 운영을 국민들에게 아예 의존하지 않는 순간 여기는 독재 권력으로 넘어갑니다. 반드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대왕고래 같은 경우도 분명히 투자해볼 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식 사고방식의 접근을 가지고 접근했었을 때는 성공해도 문제다. 그러네요. 네, 성공해도 장기적으로 나라에 문제를 해를 끼친다라고 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뭐 핵심은 이거죠. 이재명 정권의 그리고 좌익 진영의 이중성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책에서의 무능 혹은 무능보다 더 나쁜 의도적인 그런 문제들. 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이제 파악하는 것 같아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 기준 역대 최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기준으로 그 일간 지지율을 보면 점점점 떨어져서 금요일에 가장 낮게 나왔다. 41%대인가요? 그렇게 이재명 지지율 추락이 보이고 있고 앞자리 3자도 보게 될 것 같거든요. 지지율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한 지지율입니다. 아, 사실은. 여전히 좀 높다. 이런 느낌 안 드나요? 저는 실제보다 저는 그런데 이거는 경계를 풀어서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풀어서 안 되는 게 국민의힘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국민의힘하고 지금 한 6, 7% 차이가 아마 날 겁니다. 6, 7% 정도 차이가 날 것인데 저는 우리가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만큼 떨어진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이거 아니다. 근데 민주당이 떨어질 때 전 또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라는 것이 일주일, 2주일 만에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 여론조사 관계된 이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중에 재밌는 이론이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의견이 사회적으로 고립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쟤네가 맞아서가 아니라 내 의견이 사회적으로 고립당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여론조사에 와서 이게 모르는 사람이 면접형으로 질문하거나 기계음이 물어도 이렇게 대답하는 경향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하도 똥볼을 차니 민주당이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쓱 대답을 보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지한다고 말하기 조금 민망한 상황.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민의힘도 야, 이 좋은 시기에 지금 아직도 저러고 있어. 내부에서 내부 싸움들이 뿐이 못 하고 있어. 저거 아직도 정리 안 돼? 그러면 국민의힘은 뭐 잘해 그래서 하니까 이것도 좀 그래 그냥 가만히 있자. 그럼 이게 뭐가 높아지죠? 무당층이 높아지죠. 그러네요. 여론조사에서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로 보는 게 무당층이 높은 여론조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2014년도였나요? 2016년도였나요? 여기에 보면은 트럼프가 지지율에서는 막 무조건 진다 그랬었죠 그때 당시에. 근데 이게 실제로 트럼프가 이겼던 게 몇 년도인가요? 2014년이 맞나? 2016년이요. 16년인가요? 16년인가? 이때 보면은 실제로 트럼프가 이게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한 논란이 많았어요. 야, 이거 뭐 극우야, 그리고 민족주의야, 그리고 폐쇄적이야, 뭐 여러 가지 인종주의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론조사에서. 그럼 극단적으로 틀렸던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주당이 지금 떨어진다라고 해서도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추세인데 추세는 이재명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조만간 민주당 전당대회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얘네들이 또 실현 불가능한 얘기하면서 지지율 상승 국면으로 또 변하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또 추세가 한번 엇갈릴 것이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에 일비할 필요가 없이 여론조사 추세를 예측하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것을 파악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질 때 좀 제발 국회의원들께서도 나서 주셔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 최고위에서 이런 주제들을 막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말하는 것도 무서워합니다. 정치인들은. 내가 그렇죠. 굳이 안 끼어들고 싶어해요. 논란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말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 이거를 독박 써주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들이에요. 그러네요. 최고위원들이 이 아젠다들을 끄집어 내주면 누가 받아줘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받아줘야 돼요.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받아줘서 이거를 이제 싸움 전선을 그어주고 싸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맨날 우리만 하면 이거 전선이 그어져요? 안 그어져요. 그럼 국방위에서 국방 문제 전선 그어줘야 되는 거고요.
맞죠. 행안위에서 지금 또 막 이런 주택 문제들이부터 시작해서 건들 수 있는 게 있다면 경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전선을 그어줘야 돼요. 맞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각 국회 상임위마다 그어줘야지 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고 국민이 알아야 얘네가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위험한 정책을 많이 쓰는지 알아야 이 지지율의 추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침묵에 나선 의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떨어지게끔 만들 수 그렇죠. 있다. 진짜로 떨어져야 우리들이 지금 이 정권 가지고 오고 이 나라 정상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면에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맞이해서 혁신안을 내겠다, 쇄신안을 발표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대를 모으는 게 바로 이 이유인 것 같아요. 딱 지금 국민의힘이 치고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여겨서입니다. 김민우 최고위원은 이 혁신안을 같이 만들어 가고 있나요? 뭐 오늘도 뭐 대표님과 이 관계된 이야기들 네네네. 최고위 끝나고 좀 이렇게 길게 나누고 왔는데 네. 중요한 것은 제가 혁신위원을 해봤잖아요. 그러네요. 혁신위원을 이준석 때 해봤죠 제가. 그럼 이준석 개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와 있었고 제가 거기에 대항마처럼 와서 나만 다른 편처럼 거기에 그러네. 껴 있었죠. 그러네요. 그래서 마치 내가 매건 태클 거는 사람 댓글 말이에요. 거는 예. 근데 실제로 그때 제가 혁신위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제 기억에는 우리 당의 혁신위가 19번인가 있었을 거예요. 많이도 했다. 근데 제가 또 이게 이런 거 파고 들어가면 끝없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혁신위 첫 회의 전에 이 19개인가의 자료를 다 모아서 다 읽고 들어갔어요. 19개라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이름 이후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87 이후인가요? 네. 예. 그러면 그럼 이제 저희들이 와. 19번의 혁신위 중에서 이 자료들을 제가 이거를 쭉 다 읽어보고 들어갔는데 이걸 다 일부러 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지금 이때까지 혁신위 안건을 빠짐없이 정독했는데로 시작했어요.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그러네. 다 입덕 벌리고 네.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진짜로 이 페이퍼까지 다 구해서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게 항상 문제는 뭐냐면 혁신위의 안건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우리 당에 완벽한 안건들이 다 있다. 없는 거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이디어 필요 없다. 자체는 좋다. 실행을 안 했을 뿐이다. 실행을 안 했을 뿐이고 아이디어에서 멈추면 그건 아이디어다. 그리고 이 작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실행하면 이것이 변하고 실천인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님은 실천하는 분이다. 실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2막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죠. 그럼 제1막은 지방선거까지 얼만큼 안 흔들리게 오냐였다라고 치면 지방선거 잘 그래도 선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2막을 열어야 되는데 이 2막은 당내 진짜 변화를 이끌어내는 행위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아닌 행위를 해나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이디어는 그냥 두면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이 19번의 혁신이 다 쓰레기 아닙니까?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지금 항상 정답은 뻔한 소리에 있는 것인데 그럼 항상 그래요. 누군가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한테 뭐 창업이나 경영에 대해서 묻는 분들도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뻔한 얘기인데 그럼 뻔한 얘기에 항상 답이 있어요. 근데 그 뻔한 이야기들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네. 뻔한 그래요. 이야기들을 실천 못하는 것이다 그냥.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 정도로 계획보다 실천이 어려운 것인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할 쇄신안을 낼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뭐 거기에 대한 윤곽이라든가 어떤 것이 핵심이거나 어떤 것이 테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공개할 수 제가 그거는 이제 대표님께서 제일 처음 말씀하셔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대표님께서 맞습니다. 발표하셔야지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대표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한꺼번에 이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대하면서 뭐 기다려도 되겠죠. 네, 뭐 저는 그냥 레거시가 뭐라고 평가하든 그리고 뭐 특정 계파가 뭐라고 평가하든 제가 볼 때 장동혁 코는 항상 기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럼 질문 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원 중심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강성 지지층 위주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언론이 국민들의 여론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언론은 국민의 여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조성해 가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언론에서 얘기한 마치 정답 같고 정의 같거든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사람들의 사고를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아, 국민이 여론을 솔직히 반영해 주는 곳이 아니라 여론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곳이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들이 야,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민주당, 그렇게 강성 지지층에 기댔던 민주당이 연승이에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럼 이 그냥 단순하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선거에 이기는 거예요? 예. 당원을 멀리했던 건 우리 당이지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정당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못 갖고 있다. 제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던데 누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정당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데 당원들 뜻만 헤아리면 됩니까? 국민들 뜻을 전체를 다 헤아려야지. 사람들이 이런 말에 속는 거예요.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네요. 정당은 온 국민의 뜻을 반영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그렇죠. 예, 정당이라는 거는 가치를 통해서 가치 이념 집단인 것이고 가치와 이념을 통해 모여야 되는 가치 이념 집단인 것이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정당 활동을 했었을 때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으면 그 의석수에 맞게끔 지원금을 내리는 건 거예요. 당신들 뜻을 펼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이 5천만 국민이 아니라 우리 집 5식구도 10식구도 뜻을 하나로 못 뭉쳐요. 맞네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어떻게 예. 5천만 국민 뜻을 하나로 뭉쳐요? 그렇죠. 국민 뜻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거짓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네요. 예. 그럼 이거는 이 정당 안에서 충분한 수기와 숙고를 하고 무언가 정책을 내고 정치적 행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110석이나 동의를 했으니까 이에 맞는 지원금을 주는 것이지 모든 국민이 동의할 뜻을 내비쳤다고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요. 누가 국민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애매한 말을 하는 정당을 지원해 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지지해 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 중심 뭐만 봐도 알아요? 전당대회 룰만 봐도 알고요. 원내대표 뽑을 때조차 당원이 개입을 해요. 그렇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네. 예. 그런데 이런 정당한테 우리는 탄핵당하고 있고 지선 총 객관화된 데이터로 보면 지선도 지고 지난 총선도 지고 지지난 총선도 지고 왜 져요 그러면? 그러니 이런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지 마라. 만약에 언론들이 원하는 사람이 지금 당대표였고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리더십 돋보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헤드라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아유 뭐. 그러니까 리더십 돋보여, 당원들 일치 단결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유. 네. 예,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국민들을 이제 언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동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마라. 이렇게 되면 언론의 생명이 다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언론의 이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기존의 패러다임이 깨지는 구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제가 볼 때 다음 대선이 됐든 대선 이후가 됐든 한 5년 안에 5년 안팎의 시간 안에 언론들 레거시들이 변화를 시도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몰릴 것 같아요. 그렇게. 몰릴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살아남지 못하는구나를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은 누가 봐줄 때 언론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누군가가 봐줄 때 언론인데 이제 국민들이 니네랑은 얘기 안 해. 니네 말 안 들어. 어차피 헛소리 할 거잖아. 안 들어. 하기 시작하면 언론이 위기에 처할 것이고 위기에 처한 진짜로 밑바닥까지 위기에 처하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혁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언론이 혁신에 앞장서는 단계가 올 것 같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그 채널 A 앵커 출신 김진 씨가 한가발 라인 아닙니다라고 말한 게 딱 떠오릅니다. 예. 뭔가 탈주국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요. 그냥 이게 참 왜 이렇게 최소한 언론인이나 검사나 판사는 정치에 내가 호불호가 생겨도 드러내서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일에 개입돼서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이제 검사야 권한을 다 잃었다고 하더라도 판검사는 전 정치에 못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앞으로는.
이렇게 중립을 지킬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치에 얼씬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예. 그게 나라를 돕는 것이다. 예. 내가 정치에 갈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러려면 진급도 해야 되니까 또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수사 단계에서도 판결 단계에서도 이러면 이거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방송인들 꼭 여기 방송인들 중에서 한두 명은 여든 야든 할 거 없이 배지 달게 해주는데 네. 이것도 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야심 있는 방송인들은 방송할 때부터 정치에 줄 서려고 하고 그럼 여기에서 편파적인 글이 써지고 네. 이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 피해자들이 다 국민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송파구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자, 이제 그 다 선거 방송인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예.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 물론 뭐 방송인 출신 중에서도 예.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만은 네. 뭐 훌륭한 분들 정말 많고 그리고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있는 기자분들 특히 젊은 기자분들 정말 많습니다만은 울궁에 나오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요. 기자분들 중에 예, 예. 저한테 와서 최고님 인사하면 모자 쓰고 막 애들 데리고 와 있는 조선일보 기자도 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자분들 회사에 안 찍히려고 막 가리고 나오신다. 우리처럼 가리고 나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매체를 조중동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재래식 미디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개개인의 훌륭한 기자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처럼.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이 국민 어떤 그 뭐랄까 국민의 시각, 국민의 여론, 심지어 진실과도 괴리된 그런 발언들을 한다. 윤상현 위원장이 너무 충격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선관위의 문제들이 다 밝혀지고 있는 와중에도 아주 단정적으로 부정선거가 절대 아니라는 취지의 선관위를 변호하는 입장을 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이 왜 참 이게 본인이 왜 이 일을 맡고 있는지 사명감이 정말 중요한 자리였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자리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십수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싸워 오셨는데 드디어 우리가 입으로 부정선거를 얘기해도 국민들이 뭔 소리야라고 하지 않을 시기가 왔는데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네. 얻은. 그럼 이게 공감대가 형성돼서 내가 부정이면은 부정이라고 말해도 되는 시기가 왔는데도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것이 부정까지로 볼 수는 없고 커버해줘서 안 된다.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1시간 전에 1시간도 더 전에 투표율을 입력해 놨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 사전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행위에 이유가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러게요. 여기서 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네. 왜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왜? 음. 이거 57분 되고 정시되면 투표율 나올 건데 왜? 그러게요. 왜 이걸 1시간 전에 미리 넣나? 미리 해. 그것도 가짜 숫자로. 그러니까 왜? 왜라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행위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우리가 숨 쉬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 물을 마셔도 생존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하물며 정시에 기록되어져야 될 투표율을 1시간 전에 조작해서 넣었어. 이게 어떻게 이유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이거는. 선관위에서 뭐 지금 그게 밝혀지기 전에도 이제 이제 사후에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게 아닌데 투표율에 대해서 집계하고 알리는 거 꼭 해야 되는 게 아닌데 국민을 위한 알 권리 서비스 차원에서 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서비스를 왜 조작해서 해요? 제가 짜장면을 시켰는데 서비스로 군만두를 줬어도 얘가 상했으면은 욕 처먹는 거예요. 그렇죠. 서비스가 상해도 환불인 거예요. 그럼요. 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비스가 상했어도 재선건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아니 심지어 서비스의 예. 목적 자체가 투표율 제고라면서요.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도 투표에 영향 끼치는 선거에 영향 끼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사기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과연 이것만 속였을까를 당연한 의심 수순으로 넘어가야죠. 과연 사전에 득표율을 집어넣은 것, 투표율을 집어넣은 것만 조작을 해서 미리 집어넣었을까? 당연한 의심으로 가야죠. 해야죠. 이때 맞는 말은 투표율을 사전에 조작해서 입력했다는 것은 선거의 전방위에 걸쳐서 어떠한 행위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니 그럼요. 전방위적으로 이 수사를 확대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그럼요. 맞는 것이죠.
예. 그럼요.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죠. 근데 이것을 축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제가 최고위에서 말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 단계를 보고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제 이상한 것이다. 이상한 거예요. 예. 예.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다 윤상현 왜 저러냐 이상하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뭐 진짜 아스팔트 우파 시민들 마음을 다 대변하는 것처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하고 지금 모습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자는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가?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뭐 선도해서 치면 그게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의원들이 살인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추천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나서가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미나 열고 뭐 해가지고 뭐 기자회견 열고 해가지고 굳이 자기가 발언을 치고 있는 거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한 행위거든요. 이런 것들이 묘하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싸우셔라. 이거는 지금 사명감을 갖고 싸워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 제도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사회의 한 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니라 민주주의 전체가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인데 선거가 무너졌다라고 하면 민주주의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예, 약간 금이 간 게 아니라 다 무너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사명감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맞는 것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는 밝혀내야 되는 것이다. 네. 윤상현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절차를 설명해달라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선출한 것이 아니고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여야 간 합의해서 위원장을 야당 국민의힘에서 이제 하는 걸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에서 누가 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가를 놓고 아마 정점식 원내대표가 여러 인원들을 아마 뭐 물어봤을 겁니다. 확인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윤상현 의원이 특히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다선 중진이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에 그 위주로 아마 이제 이렇게 수소문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겠다라고 나섰다는 것이에요. 저는 뭐 할 때 다선 중진 고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예, 그렇게 따지면요 올림픽에 다 태권도 9단이 나가야 돼요. 맞네요. 예. 예. 올림픽 9단이 금메달 따신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따요. 그러네요. 예. 5단이 따신 거, 7단이 예. 따신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주로 3단, 4단이 따요. 그러네요. 오히려. 예. 이거 제발 좀 다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김민전 의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네요. 예. 진짜 잘하셨을 거예요.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는요. 그 디테일까지 안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 이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 이게 이런 거예요. 그 지금 올림픽 예를 드셨으니까 보통 이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요 에이징 커브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 노쇠화되면 그때부터는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정치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선수가 4선 5선이 되면 벌써 계산해 보세요. 20년, 3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도 친한 사람도 있고 생기고 예. 맨날 얼굴 보는데 세게 공격하기도 좀 뭐하고 그러니까요. 예. 예. 힘들어요.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암만 민주당이라도 야 나랑 이거 그래도 지나가다 오다가다 나쁘게라도 자주 봤으면 그럼 이제 좀 너무 심한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사람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이 안 싸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싸워. 예. 그러니까 그게 이러면 또 다선 의원님들도 화내겠지만 다선 의원님들 안 싸워 잘. 예, 뭐 제 마음에는 별로 장점도 안 느껴지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그런데 이런 국정조사 우리가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파내고 심지어 어떤 이 디테일에 대한 감수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팩트 체크도 실시간으로 해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오래된 경륜이라든가 인맥보다는 예리함이 더 필요했다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죠. 이게 사명감이 있으면요 국회의원이 솔직히 말해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정보 찾아요. 여기 보좌관, 비서관 9명, 뭐 지역까지 하면 한 11명, 12명 있고요. 맞습니다. 예, 자료 요구하면 어떤 기관이든 자료 다 주고요. 예, 줘야 되고요. 이거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이거 제대로 밝히라고 지시만 해도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밝혀 하나도 놓치지만 라고 얘기만 해도 된다. 그러네요. 예. 안타깝게도 이 윤상현 이제 특위위원장이
아마도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걸로 외양으로 보입니다. 재검표를 한다. 송파구 투표소에 투표용지에 재검표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대체로 다 반대하고 있어요. 특히 주진우 위원이라든가 신동욱 위원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 검표가 아니라 재 선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맥을 계속 못 잡으면 예. 예. 아무도 거기 들어가 있는 투표용지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투표가 안 됐다고 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닙니까? 부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입시 시험 보는데 내가 컨닝을 했어. 컨닝하다 걸렸는데 내가 서울대 못 갔어. 부정이에요? 부정 아니에요? 부정행위예요? 아니에요? 예, 부정행위예요. 예. 내가 컨닝은 했는데 서울대 연구대 못 갔어. 부정행위예요. 내가 옆에 거 베꼈는데 얘 알고 보니까 나보다 공부 더 못해. 그래도 부정행위예요. 맞습니다. 내가 베꼈으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실수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걔네들이 우기면 야 우리 진짜 이거 하고 나서 보니까 숫자가 안 맞아서 뒤에 바꾼 거야. 우리 진짜 실수였어. 어거지로 여기까지 실수라고 인정한다 쳐도 이게 앞에 미리 바꿨어. 부정이죠. 그러니까요. 부정이죠. 이거 어떻게 이게 부실이에요? 아니 그 수능에서도요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실수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정이죠. 그거 가지고 아무런 부정행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시험 바로 퇴장당합니다. 막 안경 갖고 들어갔어 우리가. 네. 이거 보이는 거 뭐 안경 갖고 들어갔어. 네네네. 근데 내가 안 썼어. 안 봐도 다 알겠어. 이거 굳이 안 써도 다 풀겠어. 끼고 들어간 거 자체가 부정인 거예요. 그럼요. 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부정이냐 부실이냐를 가지고 무슨 뭐랄까요? 그러니 이제는 예. 지금 사실 이거는 논할 단계가 넘어갔다. 이게 논할 단계가 넘어갔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이 수사가 특검 조사가 그리고 지금 이 수사들이 더 확실하게 전방위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발언을 맞습니다. 실어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발언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해야 나중에 특검이 움직일 때도 뭔가 안 움직이면 이거 욕먹겠는데 이것도 확인해봐야겠다. 저것도 그렇죠. 확인해봐야겠다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걸 위해서 지금 발언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는 이걸 맞습니다. 위해서 발언을 해야죠. 예. 그런데 오히려 특검이 더 소극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그럼요. 이런 행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다. 적어도 저 사람이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오히려 정당성이 없다라는 걸 지금 국민들이 여론으로 만들고 근데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부정선거라는 말을 입 밖에 못 내게 했던 문화가 워낙 길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치인들 입에서는 안 나와요. 거의 몇 명. 근데 이것도 먼저 그냥 하는 거예요. 다들 몇 명이. 그렇죠.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합니다.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 여기 처음 하는 사람들이 뭘 이게 장동혁 대표님 부정선거 재선거 외치고 계시고 그리고 저 뭐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김민전 의원 얘기하고 있고 몇 명이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 안에서 이게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될 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당이 지방선거 전까지 제가 청년 아무리 노래 불러도 꼼짝도 안 했잖아요. 눈 깜빡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 하는 사람들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어요. 예. 시간이 걸려요. 예, 근데 이거 한두 명이 계속 먼저 나서서 외쳐줘야 된다. 이게 먼저 외쳐서 좋을 거 없지만 제가 이게 처음에 청년들 얘기할 때 우리 당 실명은 거론 안 할게요. 방송 보시는 분들 반성하십시오. 여기 야 김민수 걔네가 몇 명이나 된다 그래. 걔 극우 애들 이렇게 아이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요즘에 올공 열심히 나오는 분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들도 진짜로 몰라서 어떻게 보면은 뭐 재래식 미디어에 쏘가서 몰라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깨우치는 있다. 과정에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처음에 이게 이 조직 내에서 말하면 욕을 먹어요. 이 조직 내에서 안에서. 근데 이게 누군가가 계속 한두 명 하다 보면 예. 그래서 이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그리고 이제 특히 주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주셔야 된다. 이게 부담스러워도 계속 뱉어야 된다. 맞습니다. 늘 퍼스트 펭귄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김민수 최고위원인데요. 이제 이번 주에는요 8.15가 있습니다. 그리고 8.15에는 애국 시민들이 광장에 나오는 게 연례 행사처럼 된 지가 거의 10년이 돼가요. 우리 2016년부터 2017년 뭐 이때부터 열심히 우리가 8.15만 되면 최대 인원 모아보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광화문이라든가 아마 서울역이라든가 뭐 곳곳에서 아마 집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집회 나오신 분들이 저녁에는 뭐 특정 시간 이후에는 올림픽 공원으로 와주셔라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김민수 최고위원도 올림픽 공원 네, 당연히 가야죠. 예. 네. 당연히 가고 지금 뭐 올림픽 공원뿐만 아니라 당일에 집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강화문에도 많이 나가실 거라 생각되고 뭐 전국 각지의 집회도 또 많이 열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8.15 때 많이 나와주시고 저는 이게 올림픽 공원이 보수의 집회를 넘어서 국민의 집회, 국민의 분노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참정권은 여야가 없는 문제고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공산주의에 살고 싶은 분은 없을 거잖아요. 사회주의에 살고 싶은 분, 전체주의에 살고 싶은 분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너무나 뚜렷한 증거 참정권의 침해인데 이것은 여야가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은 이 장소에 누군가가 참정권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나오면 그 대상이 민주당 의원이라도 박수 쳐줘라. 민주당 의원이라도.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내가 여야할 거 없이 이 참정권만큼은 내가 같이 싸워야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 이 싸움에서 이긴다. 그래서 꼴배기 싫어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그 사람들이 오히려 또 나올 것이고. 그럼 하물며, 누군가가 같이 네. 외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면 이 판이 바뀐다. 하물며 이제 우파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입장이 달라가지고 잠깐 다른 길로 갔더라도 8.15에는 하나로 크게 뭉치는 그림이었으면 그럼요. 여기 좋겠다라는. 국민들이 분노했다는 것을 우파가 아니라 국민이 국민이. 분노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장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1시간 한 10분 정도 달려봤습니다. 아유, 네. 자,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 이제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풍 TV 애청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입추 지나고 나서 조금 선선해지는 느낌인데 날씨가 선선해지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이 꽉 차서 따뜻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가 이재명 정권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 때문에 분노가 일는데 이런 분노들이 나를 잠식하지 않게끔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 챙기시기 바라고 8월 15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